꼬리곰탕 유명하시니까요, 여기. 요리에 대해서 또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아이고, 제가 이제 객지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동안. 자, 점심시간이시라 지금 아마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대통령 당선인이 워낙 뭐 식사를 좀 관심도 많으신 것 같고 메뉴도 다양하게 지금 좀 점심 식사에 식사 정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뉴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보면은 뭐 점심으로 꼬리곰탕, 뭐 피자, 뭐 이렇게 약간 서민들이 즐겨 찾는 그런 음식들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인 음식들이죠. 우리가 크게 뭔가 격식을 차리거나 마음 먹고 가는 그런 음식점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직장생활 하다가 그리고 뭐 가족이나 친구들과 편하게 들릴 수 있는 음식점에서 그런 메뉴들을 드시는 것 같아요. 이게 청와대 이전 앞서 나온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신비주의의 그늘에 가려져 있지 않겠다. 이 소탈한 면모, 그냥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이다, 대통령도 동시에.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를 통해서 강조하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식사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아서 다양한 대화를 나누면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네. 식사 정치를 계속 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이 소위 문고리라고 불리는 측근들과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계층의 국민들이나 소상공인들도 또 다른 뭐 정치인들, 참모들과 계속 대화하고 소통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5월 10일 이후로 임기가 시작되고 나면 뭔가 국정 현안이 막혀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대로라면 야당의 정치인 불러서 식사하면서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그런 모습도 네. 지난 정부에선 거의 보기 힘들었는데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듭니다. 네, 미국에서도 이렇게 저 미드 보고 나면은 대통령이 오히려 여당 의원들보다 야당 의원들 불러서 식사하고 이렇게 타협하고 이런 모습 많이 봤는데 앞으로도 그런 모습 볼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뭐 또 워낙 검찰총장 출신이어서 이 식사를 하면서 소탈한 모습을 강조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런 가운데 이 인수위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인수위 출범하면서 당선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풀어가길 바랍니다.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에서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방역, 의료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당초 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200여 명 안팎에서 이 인수위가 꾸려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뚜껑이 이게 까진 걸 보니까 180여 명 이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이제 뭐 신속하고 슬림한 인수위를 주문해서 이렇게 인수위가 꾸려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좀 특징이 있습니까, 인수위 내에? 일단은 인수위원은 이제 24명 이내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넘을 수가 없고 지금 전체 이제 그 전문위원 뭐 다 합치면은 네. 180명인데 사실은 이제 인수위원 인사가 다 끝난 게 아니고 그렇죠. 아마 내일 모레도 추가로 인선이 되면은 20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갈수록 그 정책 수요가 많아지고 정책 조정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인수위원과 함께 그 전문위원, 이게 전문가 그룹이겠죠. 그다음에 실무위원, 실제로 이제 청와대로 치면 행정관처럼 실무를 담당할 분들, 거기에 아마 자문위원들까지 아마 그 각 개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지금 영입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200명은 넘어설 것 같고 지금 인수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인수위원 24분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서운함에서 서울 출신 50대 그다음에 남성이다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인수위 구성은 그 윤석열 당선인이 다른 그 어떤 성별이나 나이를 그 고려를 하지 않고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면은 어차피 그 서울대 출신 50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남녀는 조금 뭐 약간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는 뭐 고려하지 않겠다니까 일단 서운함이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 인수위원 24분의 그 면면을 보면은 그래도 그 분야에서
어떤 그 전문성이 떨어진다거나 그렇게 비판할 분은 많지 않아요. 혹시 이제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뭐 한두 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과거와 비교해도 무슨 고소영이니 수첩이니 뭐 성시경이니 이런 얘기 안 나올 정도로 현재로서는 뭐 굉장히 전문가들로 잘 짜여 있고 이분들이 이제 내일이죠. 네. 이제 현판식을 지난 주말에 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실질적으로 업무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청년 실무위원들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청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반영이 될 만한 그 준비가 인수위에 제대로 돼 있습니까? 혹시 뭐 묻히거나 이러진 않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보통 이 실무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청와대로 치면 행정관 이상급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 3급, 4급 정도의 고위공무원이 보통 실무위원으로 파견이 많이 갑니다. 그 위에 전문위원이 이제 국장 이상급이고 이분들은 뭐 장차관 후보군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이 고위공무원이 가는 실무위원회에 청년들을 지금 20명 배치한다고 발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19명이라고 우선 발표가 나왔습니다만 약간의 추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역대 어느 정부의 인수위도 청년들에게 한두 명 파격 발탁해서 상징성으로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이렇게 많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있는 기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청년기획위원회를 만들어서 청년기획위원을 한 5명 이상으로 뽑을지 모른다 이런 네. 발표가 또 원희룡 전 지사에서 나왔기 때문에요.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것처럼 약 한 30명 정도의 청년들이 인수위 실무와 주요 업무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한두 사람만 딱 뽑아서 인수위원을 시키거나 또는 굉장히 높은 자리를 줬다면 뭐 청와대의 박성민 비서관이나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민주당에 그럼 그 한두 명 빼고 나머지 청년들에게는 대체 어떤 기회가 가는 겁니까? 벌써 민주당 청년위 중앙부위원장 같은 경우가 이건 아니라고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윤석열 인수위에서는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상징적인 자리가 아닌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실무의 자리를 주겠다. 이런 부분들의 목소리가 각 인수위 분과에서 충분히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네,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 그 인수위원들 면면을 보면 이게 뭐 부동산이나 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좀 부족해 보인다. 뭐 과학 산업 분야에 너무 이렇게 밀집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전문위원으로 보강을 한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인사가 된 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도 여권에서 지금의 여권 이제 야권이 될 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아까 이제 장본부장이 얘기했을 때 뭐 그 박성민 비서관, 박지원 위원장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저는 윤석열 당선자 측이 새로운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하시는 구성들은 따지고 보면은 각자가 잘하려고 인수위를 구성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초심들이나 방향들이 정말 흐트러지지 않고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잘 판단해서 국민들 삶을 발전시키는 부분들에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다만 저희도 야당으로서 그런 부분들에서 쓴소리를 하겠지만 내부에서도 우리는 잘하고 있어로만 국민들한테 홍보하기보다는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새로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기로는 인수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 분과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보면 이제 과학 분야 쪽에 아무래도 인수위원장이 과학 분야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시고 그러게 이제 다음에 이제 세대에 있어서의 코로나 이후를 디지털 대전하는 부분에 연계를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과학에 중점을 뒀지만 교육 부분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인수위 구성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냐. 그다음에 MSG라고 지금 뭐 하더라고요. MB계, 서울대, 그다음에 G라고 해서 박근혜겠는데 G가 네. 박근혜는 아닌 것 같고요. 국민의당. 그러니까 안철수 말하자면 전 대표의 몫으로 해서 MSG로 구성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리 나눠 먹기식으로 가지 말고 네. 제발 국민들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 야당 쪽하고도 협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좀 데려 써라. 네. 그래야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질 것 같다. 그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언의 말씀 하셨습니다. 저 위원님께 또 바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교육부도 폐지되는 것 아니냐? 과학기술교육부가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게 이제 보도를 통해서 또 나오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이제 외교와 뭐 산업부의 어떤 통상 기능이 또 조정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으면서도 또 공수처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 일정도 잡히지 않을 만큼 뭔가 홀대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인수위 이런 상황들 보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장 그 관심이 많은 정책을 2개만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그 교육과 부동산이라고 네. 얘기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의
동의하실 것 같은데 교육은 지금 뭐 왜 교육 전문가가 24명 인수위원회 그 선정되지 않았느냐 논란이 있는데 한 그 2가지 정도 이유를 저희가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지금 화면에 잠깐 나왔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그 교육부에 대해서는 어떤 좀 약간 확고한 입장을 갖고 계시죠. 네. 지금 교육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뭐 이제 선거 때니까 조금 말이 이제 좀 강해지긴 하지만 뭐 폐지를 얘기할 정도로 교육부에 대한 어떤 개혁과 쇄신을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 영향으로 빠졌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교육 정책은 너무나 많은 분들의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수위원으로 A라는 분이 딱 선정이 되면은 A는 교육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대입 제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그 논란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인수위원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 실무위원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자 그런 차원이 있을 것 같고 네. 부동산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여야를 떠나가지고 이미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뭐냐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세제를 그 개혁해서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고 대출은 좀 늘려주겠다. 그리고 임대차 3법은 조금 손질을 해야 되겠다. 이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수위원은 사실 방향을 정하는 측면이 있고 이제 전문위원, 실무위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방향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거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 실무위원 가운데는 그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 해소가 될 것 같고 이제 말씀하신 외교통상부하고 공수처 잠깐만 짧게 그 얘기하면 외교통상부 외교부죠, 아직. 통상기능이 이제 네. 산업부에 가냐 외교부에 가느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 통상과 관련돼서 이슈가 될 부분은 지금까지는 제조업, 농업 위주의 어떤 그 FTA가 문제였다면 앞으로는 디지털 관련된 FTA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고 협상을 위해서는 어느 조직이 타당하냐, 외교부로 가는 게 타당하냐, 아니면 아예 미국의 그 USTR처럼 통상 기능을 별도의 조직으로 만들 네. 것이냐, 이런 그 논의가 필요하고 공수처는 이미 그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해보고 정 안 되면은 없애겠다 얘기했으니까 그 방향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인수위는 1순위 국정 과제를 코로나19 대책에 내놓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얘기 들어보시죠. 성공한 인수위가 성공한 정부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분들은 개별적인 의견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적으로 위원분들이 검토해 보겠다 그런 말만 하더라도 이 정책들이 변경되거나 폐기된다고 하면서 사회 혼란이 많이 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인수위에서 이제 코로나 비상 대응 특위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맡게 되는데 뭐 이런 보도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 대책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이제 지원하겠다 공약을 했으니 이 취임 전에라도 추경 드라이브를 좀 걸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좀 들으신 얘기가 있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기는 힘든 부분 같고요. 다만 추경이라는 것은 현재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협조해서 그렇죠. 추경안을 가져오면 국회에서 심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 같은 경우는 윤석열 당선인이 주장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미비했던 액수였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대를 하다가도 결국에는 뭐 긴급하게 이 소상공인분들을 도와주자는 주장에 협조를 해줬던 것이고요.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주장했던 그 공약의 취지를 잘 반영해서 남은 기간 동안 이 국회에서 아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협조해서 안을 가져온다면 야당이 당연히 당선인의 뜻을 받들어서 또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죠.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주장했던 원래 추경의 취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충분히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취지가 얼마나 잘 담겨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면에서 이제 2달 정도 채 남지 않은 이 시기에서 정부와 여당이 과연 추경안을 새로 마련해 올 의지가 있는가 그 부분도 살펴봐야 되고 만약 이 2달 안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취임 초기부터 이제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새로운 추경안 등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면 그때는 또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네. 협조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겠죠. 네, 그렇군요. 지금 인수위에서 뭐 여러 가지 뭐 1순위 국정과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가 이 실세, 뭐 윤핵관 관련된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 현안에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어떤 임기를 가지고 이 실세라고 불리는 권성동 의원이나 여러 이제 의원들이 먼저 이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또 이런 뭐 또 4강 특사 관련된 문제가 또 있었잖아요. 네. 4강 특사 보낸다, 뭐 어디 먼저 보내겠다 얘기하다가 뭐 어디 안 보내겠다고 했다는 뭐 일본과 중국에서는 또 유감을 표명하면서 또 이렇게 혼선을 빚기도 했고 이런 게 근데 다 어떤 실세들 이런 윤핵관들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또 내부에서는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가 이 인수위 끝나면 실세들 다 떠나야 된다, 끝나는 대로 뒤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변인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좀 혼선이 있는 것 같다라는 보도 나오는데.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혼선이 있다는 건 결정 구조에서 여러 가지가 일원화돼서 당선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 옆에 있는 그동안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뭐 권선동 의원, 장제원 의원, 지금 이제 비서실장이죠. 이런 분들께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에서 결정된 부분들을 틀어버리는 차원에서 네. 결국에는 잘못된 결정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보면은 당의 원로들 얘기를 들어야 돼요. 김무성 전 의원이 전 대표죠. 저 정도 얘기할 정도 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충분한 정보와 어떤 팩트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윤 당선자를 위해서도 네. 윤핵관들이 물러나서 좀 말만 물러난다 하고 나서 앞에 가서는 권오수 지금 현재 김호 총장 네. 김호 총장 물러나라고 하면서 현직 총장을 이런 일들을 하는 건 지금 새로운 정부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네, 본부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김무성 의원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좀 근거를 들어서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당 내에서 나오는 비판이든 야당 내에서 나오는 비판이든. 이를테면 뭔가 지금 이 측근으로 분류되고 핵심 관계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런 걸 잘못하고 있다. 실제 다수의 참모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분들이 반대하고 있다, 튼다. 이런 근거가 있다면 일리 있는 지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인수위 단계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무시당하거나 뭐 핵심 실세 몇 명이 의견을 틀어버리거나 소통을 막거나 하는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원래 이제 이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측근들을 향한 견제가 엄청나게 시작됩니다. 그러면 측근들이 물러나면 그 자리에 내가 가고 싶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충언을 고지곧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없는지도 잘 분석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요. 분명한 사실은 잘못한 게 있다면 그리고 국정 운영에 실수가 있다면 그게 누구든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책임을 져야 되지만 아직 전혀 그렇지 않은 단계에서 가까우니까 물러나라? 그러면 대통령 당선인은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 없이 외롭게 국정 운영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건 너무 지나친 일이라 생각되고 김오수 검찰총장은 정치인들이 나서서 말하는 부분은 그만큼 검찰총장 재임하는 기간 동안 무슨 수사를 했는지는 하나도 모르겠고 무슨 수사를 덮었는지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안 좋아서 이런 비판을 받는 거라는 걸 검찰 내부에서도 좀 뼈아프게 자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거라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그 이제 윤핵관들의 문제를 물어보시려면 저 김무성 전 대표에 가서 물어보셔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김오수 총장 같은 경우는 뭐 임기 맞춰서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